안녕하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효와 예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40대 여자입니다. 아직 젊은 축에 속하는 제가 저런 마음가짐을 갖추게 된 건 할아버지와 부모님 덕분이에요. 특히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시기 전까지 함께 살았던 할아버진 저와 오빠에게 누누이 말하시곤 했죠.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건 효와 예야. 괜히 옛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겠니? 특히 항상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아야 한다. 때문에 오빠와 전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 직장인으로서 터를 잡고 살아가면서도 항상 예의 바르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상 부모님은 우리가 효를 다해야 하는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오랜 생각이 결혼을 한 후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그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사연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서울에서 자취하며 회사 생활을 하던 전 소개로 한 살 많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회사원이던 남편은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모습에 이 사람이다 싶어 무려 3년을 연애했죠. 그리고 연애를 하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대화를 통해 남편의 가정사도 미리 듣게 됐어요. 자신의 고향인 지방에 살고 있는 자신의 홀어머니와 남동생 이야기를요. 우리 아버진 참 좋은 분이셨어. 비록 많이 엄하시긴 했지만 가족을 사랑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넘치는 분이셨지. 난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었어.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2년이 넘는 투병 끝에 내 나이 14살에 돌아가신 거야. 장남이 나한테 어머니랑 남동생을 부탁하고 말이야. 그때부터 남편은 자신이 아버지 대신이라는 생각으로 시모와 시동생을 챙겼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며 신문 배달과 허드렛 일을 쉬지 않고 남편은 가게의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홀로 자신과 4살 어린 동생을 키우느라 고된 삶을 살게 된 시모를 위해서요. 다행히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좀 있어서 어머닌 일을 하지 않으실 수 있었어. 그렇다고 그 돈이 넉넉한 건 아니어서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돈을 벌어서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던 거야. 우리 어머닌 워낙 성격이 괄괄해서 남의 밑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주부로만 사셨거든. 그래도 아직 어린 아들 둘을 여자 혼자 키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래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취업을 한 후론 적게나마 다달이 어머니께 3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어. 남편은 어릴 적부터 아르바이트한 돈을 시모에게 다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대학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 쉬지 않고 스스로 학비를 냈고 취업을 한 후엔 시모에게 다달이 용돈을 보낸 것뿐만 아니라 시모의 요구로 집 이사 가는데 목돈도 보태고 가정 가구도 바꿔드렸다고 해요. 다행히 내가 물욕이 없는 편이라 돈을 벌이보다 많이 모을 수 있었어.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어머니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었던 거야. 게다가 남편은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신과 달리 너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게 된 동생이 불쌍했다는군요. 때문에 공부엔 관심도 없고 놀기 바빴던 시동생을 꽁무니를 쫓아다니고 등짝을 때려가며 책임지고 공부도 시켰다고 해요. 아버지가 계셨으면 분명 그렇게 하셨을 테니까. 경배 그놈 커서 사람 구실을 할까 했는데 그래도 용케 대학도 가고 고향인 지방에서나마 취업도 해서 잘 살고 있어. 그놈 아주 내가 다 키웠지. 들어보니 남편은 딱 전형적인 옛날 장난 같은 사람이었어요.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가족도 끔찍이 생각하는 남편이 참 책임감 있고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반면 아무래도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나중에 결혼하면 이 사람이 새로 꾸린 가정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을까 싶어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용기 있게 건넨 청혼을 받고 그래, 이 사람을 한번 믿어보자 싶어 저는 결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내가 비록 단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약속할 수 있어. 난 책임감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연이 너랑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애들은 내가 끝까지 아끼고 사랑하면서 책임질게. 무엇보다 결혼하면 난 다른 누구보다 수연이 너랑 우리 아이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 거야. 나 믿고 네 인생 한번 맡겨봐 줄래? 평소에도 거짓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곰처럼 우직했던 사람의 말이니 신뢰가 갔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결심한 후 저는 남편을 시골의 친정에 먼저 인사시켰어요. 부모님과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서울에 살던 오빤 어디서 이런 훌륭한 사람을 만났냐며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리고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도 시모와 시동생은 저를 반겨줬어요. 그런데 결혼 후 지켜보니 시모는 술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더군요. 우리 경순 술 취한 기분이 싫다고 영 나랑 대작을 안 해준다. 네 시동생 되렌 술은 좋아하는데 나보다 술이 영 약해서 금방 골아 떨어져. 그래서 내가 며느리 들어오면 꼭 같이 술 친구를 하고 싶었어. 자, 한 잔 바꿔라. 술을 잘 못 마셨던 전 그래도 사회생활 한다는 생각으로 처음엔 시모의 술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머리가 어지러워져 몇 잔 못 마시고 항복을 선언하자 벌써 술이 얼큰하게 오른 시모는 실망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제가 이후로 자꾸 술을 빼자 점점 제게 시큰둥해지더니 어느 날은 이러는 겁니다. 좀 지켜보니까 아가 넌 참 재미가 없는 성격인 것 같구나. 다른 집 며느리들은 딸처럼 살갑게 애교도 부리고 시어머니 장단도 잘 맞춰준다는데 우리 며느리 너무 말수도 적고 유머도 없어. 술도 잘 못 먹고. 보면 아가 네가 경수보다 더 재미없는 성격 같다. 어머니,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거지. 그걸 재미없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집사람도 기분 나쁘겠지만 남편인 제 기분이 더 상하네요. 앞으로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때 좀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어른은 어렵고 신중하게 대하라고 배워온지라 그런 시모의 말에 발끈하는 말을 내뱉기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저보다 먼저 남편이 정색을 하며 시모에게 한 소리 해주었죠. 하지만 그게 더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날 이후 시모는 제게 조금 더 시큰둥해졌어요. 게다가 시동생은 철없이 그런 시모의 편을 들었기에 시모도 시동생도 점점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시댁 식구들을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잘 챙겼던 건 남편이 저희 친정에 잘해도 너무 잘했었기 때문이에요. 어떨 땐 친자식인 저 오빠보다도 더 말이죠. 그렇게 남편이 중심을 잘 잡아줬기에 저는 시댁과도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후 우리에겐 새 가족이 계속해서 생겼어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뒤 딸을 낳았고 그 다음엔 시동생이 결혼하며 동서가 생겼죠. 결혼하며 시댁과 합가해서 살기 시작한 동선, 상사와의 트러블을 문제로 결혼하며 일을 그만두었다더군요. 그런데 그런 동서가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래도 무난했던 저와 시모의 관계가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오셨어요, 형님? 오느라 힘드셨죠? 혜림이 안녕? 작은 엄마 오랜만에 보지? 형님, 혜림이 이리 주세요. 힘드실 테니까 애는 제가 봐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둘째 마음씨도 참 고와. 그렇지, 큰애야? 그러게요. 고마워, 동서. 시동생보단 2살이, 저보단 5살이나 어렸던 동서가 처음엔 굉장히 살갑고 싹싹한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동서는 굉장히 애교가 많은 사람이긴 했어요. 그런데 제게 사근거리던 동서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니 그 행동의 의도가 묘하게 여우 같더라고요. 제가 쉬게 애를 봐준다고 하더니 제가 음식을 하는 내내 자신은 저희 딸만 안고 시모와 수다를 떨거나 TV를 보고 있더군요. 또 다른 때엔 음식하거나 설거지하는 등 힘든 건 제가 하고 있고 동선 시모 옆에서 세워라 내워라 과일을 깎거나 커피 타는 일 등 앉아서 쉽게 하는 일만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 외에도 이런 자잘한 일이 참 많았는데 이 뭐라 말하기도 치사한 짓을 계속 보다 보니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참 기분이 더럽더군요. 그리고 분명 그 행동들이 티가 날 텐데도 시모는 저와 달리 자신에게 알랑방귀 뀌어대던 동서를 마냥 예뻐하더라고요. 게다가 동서는 술도 어찌나 좋아하는지 갈수록 시모와 둘이 죽이 척척 맞아갔습니다. 둘째야, 난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줘서 정말 너무너무 좋구나. 마치 내 안에 들어갔다 나온 듯이 내 마음을 쏙쏙 다 알지. 재밌지. 말술이랑 나랑 술까지 신나게 마셔줄 줄 알지. 대체 넌 부족한 게 뭐니? 에휴, 큰애는 술도 못 마셔. 영 재미가 없었는데 네가 오니까 이게 바로 며느리 들인 행복인가 싶구나. 형님, 술은 좀 못하셔도 어머님 앞에서 맞장구는 쳐주실 수 있었을 텐데 센스가 조금 부족하셨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이 둘째 며느리가 형님 목까지 더 즐겁고 재밌게 해드릴게요. 어찌나 쿵짝이 잘 맞던지 시모와 동서는 시동생 몰래 둘이서 콜라텍이란 곳도 갔다가 걸리기도 했다더군요. 거기서 웬 50대 아저씨들과 같이 놀기도 했다는데 놀라서 내뱉은 제 말에 오히려 시모와 동서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남자요? 그래도 동서 남편이 있는데 아무리 어머님하고 있었다고 해도 서방님이 싫어하지 않았어요? 넌 왜 이렇게 젊은 애가 꽉 막혔니? 30대의 내가 나 생각해서 그 동생들이랑 놀아준 거지. 젊은 우리 경배를 두고 다른 생각을 했겠니? 그것도 옆에 시애미가 버젓이 있는데 경배도 괜찮다고 넘어간 걸 왜 넌 괜히 트집을 잡어? 맞아요, 형님. 진짜 이상하다. 괜히 저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동서, 술이 있는 곳은 그 어떤 것도 안심해선 안 돼. 그런 곳에 갔어도 며느린 동서가 어머님을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지켜드렸어야지. 5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던 그 남자들이 당시 60대 중반이었던 시모를 노렸겠습니까? 어린 30대인 동서를 노렸겠습니까? 아니면 시모의 돈을 노렸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염려스런 마음에 그런 말을 한 건데 오히려 시모와 동서는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더군요. 뒤늦게 우리 대화를 들은 남편이 기겁한 표정을 지으며 시모와 동서 그리고 시동생까지 나무랐죠. 집사람 말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재수신 어머니한테 그 남자들이랑 연락처 주고받아 보라고 부추기기까지 했다면서요? 그리고 고경배, 넌 재수씨 저런 행동을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뭘 괜찮다고 실실거렸어? 내가 없을 땐 네가 어머니를 지켜드려야지. 정신 좀 차려. 집안 간수도 좀 잘하고. 그리고 어머니, 재수씨, 제 아내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머니 재수씨 앞에서 큰 며느린 저희 집사람을 오히려 기 살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수씨는 엄연히 저희 집사람이 손윗사람인데 어디서 센스가 없다, 이상하단 소리를 해요? 그리고 이런 자잘한 일들이 쌓이자 시모와 동서는 편을 먹고 저를 계속 못마땅해 했고 저도 두 사람과 두 사람 편에 선 시동생까지 싫어져 갔어요. 시동생이 결혼한 이듬해 저는 둘째도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서는 무려 아들 쌍둥이를 낳더군요. 그토록 손자를 기다렸던 시모가 그 일로 인해 더욱 동서를 편애했던 건 말할 것도 없었죠.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설거지와 빨랫거리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황당했던 건 시모가 이제 막 도착한 제게 그것들을 전부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동서도 있고 어머님도 있었잖아요. 예, 작은 애 무려 이 집안 대를 이을 손자를 둘이나 낳았잖아. 그런 귀한 손들 잘 키우려면 엄마부터 잘 쉬어줘야 하는 거야. 작은 애 우리 손자를 돌보기도 힘들어. 그리고 며느리가 둘씩이나 있는데 시애미가 저 고생스러운 것들을 다 해야겠니? 그래서 너 올 때까지 기다렸다. 제가 동서보다 더 힘들어요. 저도 애가 둘이고 전 직장까지 다닌다고요. 정 어머님이 하기 싫으면 퇴근하고 들어온 서방님이라도 시키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동서가 애들 돌보느라 힘들다고요? 지금도 애들은 방에 대충 뉘어놓고 어머님이랑 이렇게 술판 벌이고 있잖아요. 대낮부터. 어머, 형님.
애 엄만 술도 못 마셔요? 이건 스트레스 푸는 거죠. 아들이랑 딸 낳는 게 뭐 똑같이 힘든 줄 아세요? 그럼 뭐가 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디 술 안 마시는 난 육아하느라 받은 스트레스 어떻게 푸나 보여줄까? 동서 자꾸 내가 점잖게 대해주니까 기어오르는데 나 대학생 때 태권도에 토론 동아리까지 들었던 사람이야. 내 인내심 계속 테스트하면 조각난 송판골 만들어줄 수도 있어. 몸으로든 말로든 간에 말이야. 당장 일어나서 밀린 설거지부터 빨리 안 해? 그날 정말 사람이 모르겠군이 물러터진 복숭아인 줄 아는구나 싶어 짜증이 확 터졌습니다. 원래 저런 쌍스러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세게 한 번은 말해줘야겠다 싶었어요. 말은 동서에게만 했지만 제 시선은 동서와 시모 둘을 번갈아 가면서 향해 있었죠. 시모는 그런저런 황당한 듯이 바라봤고 동서는 꼬리를 내리며 슬쩍 주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형수님, 아무리 똑같이 애가 둘이라지만 저희 집사람은 한 번에 애를 둘이나 낳아서 몸이 더 많이 상했어요. 그럼 좀 해주실 수도 있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저희 집사람한테 왜 매번 못되게 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고경배, 너 어렸을 때처럼 형하고 몸에 대하 좀 나눠볼래? 어른 되고 형이 덜 엄하게 구니까 너 간이 배바까지 나왔구나. 어딜 감히 형수한테. 여보, 내가 말씀드릴게. 서방님, 아까 동서한테 한 말 서방님한테도 예외는 아니에요. 전 워낙 가정교육을 엄하게 받고 자라서 아직까지 저희 오빠한테도 예의를 갖추거든요. 그런데 친남매보다 어려운 형수한테 그런 식으로 구는 거 저 정말 불쾌하고 봐주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서방님 집 집안일은 서방님도 가서 거두세요. 빨리 세탁실 가서 세탁기 돌리시라고요. 저는 크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시동생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은 남편과 저를 기가 꺾인 표정으로 번갈아 보더니 슬그머니 세탁실로 가더라고요. 하지만 그 두 사람 다 그날만 기가 꺾였을 뿐 그 다음부턴 다시 시모를 등에 업고 태도가 원상복구됐죠. 남편은 친정과 너무 다른 시댁 때문에 항상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솔직히 이젠 시모도 시동생 부부도 꼴도 보기 싫었고 백수동서 끼고 살면서 우리 부부에겐 꼬박꼬박 30만 원씩 용돈 받아가는 시모에게 돈도 주기 싫었어요. 하지만 늘 제게 미안해하며 어딜 가든 시모보다 먼저 저희 부모님을 챙겨드릴 생각만 하는 남편과 남편이 가끔 들여다보며 눈물 짓던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던 사진 속 시부의 얼굴을 떠올리니 참 마음이 착잡해졌죠. 그때마다 전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래,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한들 부모가 어떤 분이든 간에 기본적인 효도는 게 맞아. 할아버지도 분명 살아계셨다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게다가 항상 제 편부터 드는 남편을 위해 저는 전처럼 잘하려고 노력하지 못해도 시모에게 기본 도리는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모와 시동생 부부가 결국 지나치게 선을 넘는 사건이 제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일어나고 말았어요. 큰애야, 나 큰일 났다. 어머님, 지금 우세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어느 날 시모의 전화를 받은 전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갈갈하기 그지없던 시모가 아주 서럽게 울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이유를 알고 정말 경악을 했죠. 으,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길 수가 있니? 경수는 왜 대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남편 지금 씻고 있어요. 아, 마침 나오네요. 여보, 어머님 전화 왔어. 얼른 와봐.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가 봐. 막 우셔. 뭐?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얘들아, 나 요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거든. 그런데 글쎄, 나 췌장암이라는구나. 그것도 이미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 있대. 당장은 수술도 힘들고 우선 항암 치료부터 해보자고 하더라. 네? 암이요? 남편도 저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싫어했던 시모라지만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고 제 가족이잖아요. 그땐 정말 평소에 시모가 어쨌든 간에 걱정만이 앞서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는 여전히 서럽게 울며 우리에게 어렵사리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정말 미안한데 너희한테 부탁이 있다. 내가 아들 둘 키우고 평생 재산 까먹고만 사느라 당장 몇 천이나 되는 돈이 수중에 없어. 우리 지역에 있는 큰 병원 있지? 거기서 내 상황에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신약 항암제가 있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추가적인 고가의 검사도 필요하다는데 이게 다 비급여 항목이라 당장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해. 제발 날 위해서 돈 좀 마련해 주면 안 되겠니? 2천이요? 저희도 지금 집 대출금이 산더미라 솔직히 너무 큰 금액이긴 해요. 어머니, 경배는 모아둔 돈 없대요? 그리고 꼭 그 큰 돈을 선납을 해야 한대요. 경배는 내민 주부에 경배도 지금 이직 준비한다고 쉬고 있잖니. 그 와중에 쌍둥이까지 있는데 모아둔 돈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병원마다 다르기는 한데 여긴 검사비도 항암제 비용도 미리 다 내야 한다는구나. 이미 내가 다 알아봤지. 얘들아,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나 살고 싶어. 주변에 물어보니까 서울까지 안 가도 그 병원도 꽤 유능한 곳이래. 암 치료는 시간이 생명이라는데 어떻게 안 되겠니? 시모는 우리에게 오열을 하며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급하게 부탁했습니다. 암은 곧 돈 싸움이라더니 그 말이 정말인지 정말 치료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사정이 그리 넉넉지 않았던 우린 우선 마련해 보겠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우린 들고 있던 적금 하나를 깨서 시모에게 2천만 원을 드리기로 했죠. 미안해 여보. 그런데 우선 어머닌 살려야 하잖아. 당연하지. 그런 걸 왜 미안해. 돈이야 다시 모으면 되지. 가족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게다가 어머님은 진즉 암 보험도 해지하셨잖아. 이럴 때 자식이 도와줘야지. 우린 다음 날 적금을 해지하고 시모에게 그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곤 회사도 쉬고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시댁의 분위긴 완전히 초상집이었죠. 올 필요 없다니까 왜 여기까지 왔어? 돈 보내줘서 고맙다. 경수야, 애미야. 특히 애미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했지? 내가 이번이 절대 잊지 않고 두고두고 갚으마. 아니에요, 어머님. 몸이 이 지경이 되실 때까지 저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병원엔 언제 입원하래요? 저희도 그날 병원에 같이 갈게요. 내일 바로 입원할 건데 올 필요 없다. 요새 마스크 시국 때문에 어차피 병원 출입도 까다로워.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니? 다른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병원에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게 나아. 그리고 지금 둘째도 경배도 일을 안 하고 있으니 둘째 내가 날 돌봐줄 게다. 형, 고마워. 형수님,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을 내어주셔서요. 자식으로서 어머니께 보태드릴 돈도 없는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저랑 집사람이 두 사람 대신 어머니 잘 돌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모는 제 손을 잡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도 돈을 못 모아놓은 자신들이 너무 부끄럽다며 저와 남편에게 고마워했죠. 그런 시동생 부부의 모습을 보며 평소엔 철없는 사람들이었어도 시모가 아프니 정신 차릴 땐 차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평소엔 사이가 안 좋았어도 제게 고마워하는 시모를 보니 잘한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나 이번 잘했다. 경배랑 둘째 덕분에 편하게 했어.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말거라. 우린 우선 다음 날도 출근해야 했기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모와 시동생 부부는 시모가 잘 입원했다고 소식을 전했죠. 그 뒤로도 가끔 시모와 시동생과 통화를 했지만 시모의 치료엔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여보, 아무리 시국이 시국이라도 면회할 방법은 있을 테니까 우리 주말에 어머님께 좀 가보자. 고마워. 나도 사실 그럴 참이었어. 우리 부부는 시모가 입원한 지 며칠 뒤 주말에 시모에게 간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시모도 시동생 부부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다가도 다음 날엔 다시 전화가 오겠지 싶어 기다렸어요. 그런데 세 사람 모두 주말인 다음 날까지 전화가 안 오지 않겠어요? 무작정 병원에 찾아갈까 하다가 우린 우선 시모가 입원해 있다던 병원에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린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어요. 박금순 씨요? 저희 병동에 그런 환자분은 없는데요. 생년월일과 시모의 이름을 몇 번이나 다시 댔지만 병원에선 그런 환자가 애초에 입원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마치 우리가 귀신에 홀린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기겁한 우린 우선 시댁으로라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급하게 씻으러 들어간 저를 기다리던 남편이 갑자기 욕실 밖에서 저를 마구 부르더군요. 그리고 황급히 남편에게 가본 전 더더욱 황당한 진실을 알게 됐죠. 왜? 연락됐어?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 기다릴 동안 혹시나 싶어서 재수 씨 SNS에 들어가 봤거든. 재수 씨 SNS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메신저로 연락이라도 해보려고. 근데 재수 씨가 이틀 전부터 유럽 패키지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렸네. 그것도 어머니랑 경배까지 다 같이. 뭐? 유럽? 저는 황당해서 남편의 휴대폰 속 동서의 SNS 글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기가 차더군요. 동선 정말로 우리와 연락이 두절됐던 날의 전날에 유럽 배경에서 셋이 사이좋게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 써있던 동서의 말이 정말 최고의 가관이었어요. 내가 계속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손수 패키지 여행을 예약해 주셨다. 시어머니가 그 돈을 마련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서 자꾸 감동의 눈물이 흐른다.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은 고생한 딸 잘 다녀오라며 우리 쌍둥이 왕자님을 돌봐주시기로 했다. 무려 석 달 동안 기다렸던 15일간의 유럽 여행 잘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짱! 그 아래의 동서는 그 15일 동안 돌아다닐 5개 나라 이름까지 상세히 적어놨더군요. 정말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돈 한 푼 없다던 사람들이 석 달 전 유럽 여행 예약은 어떻게 했으며 왜 우리에게 시모가 암으로 입원했다는 거짓말을 한 건지 열심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우리는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어머님이 우리한테 거짓말 하신 것 같지? 여행을 무슨 돈으로 예약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받은 돈이 이 여행에 들어간 것 같지 않아? 그래,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중한 암에 걸린 어머니가 갑자기 저기 가 계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시간이 생명이라면서 울던 분이잖아.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크나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없는 형편에 겨우 모았던 적금까지 깨서 시모를 살리려고 했건만 그들은 우리의 호의를 그렇게 이용했던 거예요. 우린 큰 분노를 느끼며 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자 저는 시모에게 이런 문자를 남겼어요. 어머님이 암 걸렸다고 거짓말하신 것도 해외여행 간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역시 시모는 우리의 전화를 일부러 피한 것이 맞았더군요. 왜냐하면 그 문자를 받자마자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리고 시모는 아주 뻔뻔한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여긴 아직 아침인데 왜 계속 새벽부터 둘이 전화를 하니? 그래, 나 입원 안 했고 우리 셋이 유럽 여행 좀 왔다. 그게 뭐가 어떻다고 계속 전화를 걸었어? 근데 어떻게 알았어? 동서가 숨길 생각도 없이 자기 SNS에 글 다 올렸던데요. 어차피 어머님도 우리한테 숨길 생각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 떠나자마자 연락이 두절되신 거잖아요. 어머님, 그거 저희가 드린 돈으로 간 여행 맞죠?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왜 암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우리한테 하셨어요? 아니, 사실 진짜 암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오진이란다. 그래서 겸사겸사 미리 예약해 놓은 유럽 여행에 온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세 사람이 15일 동안 유럽 여행하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그 돈이 있으셨다고요? 그럼 저희가 드린 2천만 원 당장 다시 돌려줘 보세요. 아유, 알았다. 사실대로 말아마. 사실 몇 달 전부터 작은 애가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고 노래 부르지 뭐니. 근데 우린 돈이 없잖아. 막말로 너희한테 보내달라고 했으면 귓등으로도 안 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는 지인 통해서 예약금만 걸고 우선 예약은 해뒀어. 아는 사람이 있는 여행사라 최대한 잔금 지급을 미루면서. 근데 이미 준비는 다 됐고 비자도 나왔는데 잔금을 치러야 떠날 거 아니냐. 그렇다고 이런 걸로 대출받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니들 돈 좀 받은 거야. 여행 취소당할 뻔한 거 지인이 손 써줘서 겨우 막았어. 그 돈 저희도 정말 힘들게 모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갈취해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호의를 이렇게 이용하냐고요? 아이고, 사납쟁이가 아주 따로 없네. 예,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나한테 효도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넌 며느리가 돼서 그런 것도 못 해주니? 아니면 내가 진짜 암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생각해라. 그럼 그게 그거지. 그리고 우리 경순 당연히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 돼. 장남이잖아, 장남. 원래 장남은 다 그런 거야. 어차피 걔는 너랑 다르게 착해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할걸? 안 그래 보여도 걘 완전 효자의 순둥이잖니. 나 기분 좋게 여행 와서 기분 망치기 싫으니까 이만 끊으마. 아무튼 덕분에 여행 잘하고 가마. 시몬은 오히려 자신이 버럭하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남편도 끊긴 전화를 붙잡고 있던 저도 엄청난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세상에 아무리 이기적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핑계로 돈을 뜯어서 여행을 간답니까? 남편은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났는지 제게 고개를 푹 숙이며 흐느끼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당신이 여태 날 위해서 우리 가족 참아줬다는 거 알아. 근데 이젠 그러지 마. 나도 이젠 우리 가족 포기할래. 난 정말 할 만큼 했는데 우리 가족은 그런 내 마음을 이용만 했어. 내가 어머니한테도 경배한테도 해준 게 얼만데 우리 가족은 날 그냥 호구로만 생각했던 거야. 그런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너무 미안해. 그동안 당신에게 미안했어도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서 또 힘들게 우리 키워준 어머니를 생각해서 참았는데 나도 이젠 당신하고 애들만 생각하면서 살 거야. 배신감도 배신감이거니와 크게 상처를 받은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시모의 본심을 듣고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그 착한 사람이 가족을 안 보겠다는 말까지 했겠어요.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긴 여행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온 시모가 뻔뻔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 왔다. 덕분에 여행 잘했어. 경수 너 설마 고작 2천만 원 때문에 이 엄마한테 앙금 품고 살 거 아니지? 내가 마시는 초콜릿 기념으로 사왔으니까 너도 애미도 와서 먹고 기분 풀어라. 너 힘들게 키워준 애미한테 이 정도도 아까워해서 쓰겠니? 네 아버지가 너한테 나랑 네 동생 잘 부탁한다는 유언도 남겼는데. 아주버님, 형님, 초콜릿 완전 맛있어요. 와서 가져가세요. 덕분에 여행 잘 다녀오고 패키지 여행비하고도 남은 돈으로 면세점 쇼핑도 잘하고 왔어요. 시모의 말도 옆에서 까르르 웃으며 거들던 동서의 말도 조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저도 저지만 평생 돌아가신 시아버지 대신 가족을 위하려고 애썼던 남편의 마음이 조롱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그런 시모의 태도에 크게 상처받은 표정으로 화를 참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 말대로 인연을 끊더라도 절대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가겠다 싶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죠.
다음날 저와 남편은 회사를 쉬고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뒤 시댁에 쳐들어갔습니다. 왔니? 어, 당신들 뭐야? 여길 왜 들어와요? 제가 불렀어요. 아저씨, TV랑 세탁기, 냉장고랑 선풍기, 소파까지 다 가져가 주세요. 전날 미리 부른 용달차와 업체 직원분들 몇 분과 함께 말이죠. 우리와 함께 들이닥친 그들은 제가 말한 가전가구들을 전부 가지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시동생 부부는 그 모습을 황당하게 바라보다 뒤늦게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시모는 불그락 푸르락해진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와 마구 따지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를 향해 싸늘히 말했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우리 집 살림을 다 가지고 가? 네가 뭔데? 나 이거 신고할 거야. 하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어머님? 저것들에 대한 소유권 다 저희 남편한테 있잖아요. 다 저희 남편이 사다 드린 거 아니에요? 동서도 자기들 신혼방 침대랑 화장대만 바꾸고 거의 맨몸으로 시집 온 거잖아요. 그랬어도 내가 쓴 게 벌써 몇 년인데 소유권 타령이야? 저것들 살 때 제 남편이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아니면 현금 이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은행에든 카드사에든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까 당연히 증명 가능하죠. 그게 여태 확인이 된다고? 당연하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저 그동안 어머님이 동서랑 쿵짝 맞아가며 저 차별하셔도 나름대로 꾹 참았어요. 제 남편 부모고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누구보다 소중한 제 남편의 마음을 짓밟는 것만은 도저히 못 참겠네요. 이 집값에 제 남편이 보태준 돈하고 이번 여행에서 쓴 2천만 원 어차피 돌려받기 힘들겠죠? 세 사람 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이라도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상처받은 내 남편 마음에 대한 복수해 주려고요. 예, 우리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데. 그리고 내가 애들 키우느라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이 정도는 받을 자격 충분해. 그것도 우리가 상황이 됐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거지. 이렇게 사람 마음 짓밟으면서 뜯어내가는 건 경우가 아니죠. 그것도 어머님뿐 아니라 서방님하고 동서 여행비까지요. 어머님은 이번 일로 어머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던 어머님 큰아들, 그리고 그래도 어머님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위하려고 했던 큰며느리를 모두 잃으신 거예요. 어디 평생 그 사실에 대해 후회하고 살아보세요. 어머님 비위 맞추느라 바쁜 저 동서요? 저 여우 같은 여잔 머지않아 분명 어머님 뒤통수를 칠 거예요. 어머니, 저 낳아주고 키워주신 은혜 생각해서 이 집 이사하는 데 들어간 돈하고 이번 여행비는 아직 못 갚은 은혜 일시불로 지불한 셈 칠게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전 이제 어머니 안 보고 살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께 드리던 용돈도 다 끊어버릴 거고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았고, 그로 인해 저뿐 아니라 앞으로 제 아내, 제 딸들까지 상처받게 하기 싫으니까요.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입이 떡 벌어진 시모를 향해 울음을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곤 다급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시모를 외면해버렸죠. 하지만 제 분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이번엔 저는 동서와 시모방으로 쳐들어갔어요. 형님, 그걸 왜 가져가요? 그건 저랑 어머니 거예요. 이거 다 우리 돈으로 산 거잖아. 그럼 우리 거지. 나 지금 완전히 눈 돌았거든? 어디 진짜 반으로 조각난 송판 꼬라지 한번 내줘? 너 진짜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기생충 같은 인간아. 형수님, 진짜 우리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집안 살림을 이렇게 다 가져가고 우리가 고심해서 산 명품들까지 가져가면, 야, 고경배, 너 형 말 잊었냐? 한 번 더 네 형수한테 대들면 내가 가만 안 둔댔지? 건방진 자식, 내가 너 사람 하나 만들겠다고 얼마나 기를 썼는데 그런 날 우습게 보고 이딴 짓거리를 해? 사람 좀 되라 이 자식아. 저는 동서와 시모가 면세점에서 사와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던 명품들을 쇼핑백 채로 죄다 들고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동서는 가볍게 제압했고 제게 또 서운함을 토로하려던 시동생은 남편이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으로 마무리했어요.
그렇게 우린 그날 시댁의 절연을 선언하고 남편이 시댁에 사다 줬던 오래된 가전 가구들을 이삿짐 컨테이너 박스로 죄다 옮겨놨습니다. 이후 그것들도 시모와 동서에게서 빼앗아온 명품들도 죄다 중고로 처리해버렸죠. 아, 시모에게 은행에든 카드사에든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 것과 물건들의 소유권이 남편에게 있다고 질러버린 말들은 사실 저도 잘 모르고 한 허풍이었어요. 그렇게라도 꼭 남편의 복수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뒤 남편은 정말 시모에게 주던 용돈도 싹 다 끊어버렸습니다. 가져간 가전 가구들이라도 돌려달라며 시모는 우리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시모와 시동생 부부 전화까지 싹 다 차단해버렸죠. 그렇게 우린 시댁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그렇게 끊어내는 게 쉽나요? 한동안 남편은 많이 괴로워하며 잘 마시지 않던 술도 마셨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걱정되어 친정 부모님이 서울까지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아빠는 술을 마시고 눈물까지 터뜨린 남편을 꼭 안아주며 위로해 주셨죠. 부모 자식 사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야. 그래도 지금 곁에 있는 가족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은 때론 힘든 결단을 내릴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네. 신중한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하기가 얼마나 괴로웠나. 그동안 고생했네. 자네 아버님도 자네 분명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날 잠들기 전 남편은 제게 울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장인 장모님을 보면 진정한 부모님이란 이런 거구나 싶어. 이렇게 장남 노릇을 내려놓은 게 돌아가신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장인어른 말씀처럼 아버지도 날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을래. 그리고 이제 나한테 부모님은 장인 장모님 뿐이니까 두 분께 더 잘해서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갚아나가고 싶어. 그런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가엾기도 해 저는 남편을 그저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인연을 끊은 지도 약 2년이 지났고 우린 서서히 시댁 없는 삶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시모가 아주 오랜만에 남편에게 연락을 해왔더군요. 저는 시모의 연락처를 차단했지만 남편은 차단은 않고 그저 연락을 받지만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곧이어 시모가 이런 문자를 보내지 않겠어요? 경수야, 지금 집이 발칵 뒤집어졌다. 나 정말 큰일 났어. 제발 도와다오. 심상치 않은 느낌에 남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이대로 문자를 무시하면 분명 남편 마음이 불안할 거라고 생각해 전화를 드려보라고 먼저 말해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스피커폰 모드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동안 몰랐던 시댁의 상황과 시모가 연락한 이유를 알고 우린 다시금 시모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신데요? 아이고, 경수야. 역시 우리 큰아들. 내가 그렇게 보내면 연락 줄 알았다. 예, 지금 우리 집 난리 났어. 둘째 그것이 2달 전에 바람이 나서 아예 집을 나가버렸다. 그동안 네가 빼간 가전가구도 다시 사드리고 네가 보내주던 용돈마저 없으니 집안 사정이 좀 더 쪼들렸었어. 그래서 나도 둘째 걔도 잘 놀러 다니지도 못했다. 그렇게 돈이 없으면 자기도 일을 나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점점 우리 집에 실증을 내더니 대놓고 남자 생겼다고 말하곤 도망을 가버린 거야. 그 몹쓸 것이. 애들까지 버리고. 재수 씨가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 그래서야. 속상하다고 네 동생은 겨우 이직한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술만 푸고 있고 난 혼자서 없는 형편의 쌍둥이들 보느라 허리가 휠지경이다. 경수야, 예전엔 엄마가 정말 미안했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도와다오. 나 용돈 좀 보내줘. 그게 장남돌이잖아. 그리고 옆에 큰애 있냐? 저 여기 있는데요. 아이고, 큰애야. 예전엔 내가 너한테 정말 너무했지?
미안하다. 이번엔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야. 너 애들 잘 보지? 제발 둘째네 애들 좀 데리고 가서 돌봐다오. 맏며느린 하늘이 내는 거라는데 네 여진 성품의 시조카드를 모른 척은 못하겠지? 나 진짜 이렇게 고생하다가 암이라도 걸릴 판이다. 어? 니들 나 골병 나면 그때 진짜 후회한다. 효도 나중에 하려면 늦는 거야.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이 그 어떤 말을 해도 못 믿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동서 좋다고 하실 땐 언제고 상황이 아쉬워지니까 이제 와서 장남, 맏며느리 타령을 하세요? 그리고 효도는 자식이 마음에서 우러나야 할 수 있는 거지. 누군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 어머님보다 저희 부모님하고 제 남편, 또 제 애들 챙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 힘드시거든 도망간 동서라도 잡아오시던가요. 그리고 어머님, 세상엔 암 때문에 진짜 절망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신 거짓말로 그리고 가볍게 암이란 말 입에 올리지 마세요. 어머니, 집사람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줬으니까 이 말만 드리고 끊을게요. 전 어머니하고 경비한테 할 만큼 이미 다 해서 이젠 장남 노릇에 미련이 없어요. 자식도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걸 제발 깨달으시길 바래요. 끊을게요. 시댁은 그 사이 동서가 도망가며 초전박살이 나 있었더군요. 그리고 자신이 아쉬운 상황이 되자 시모는 당당히 우리에게 장남 내외 노릇을 하라며 사과를 빙자한 요구를 해온 거죠. 하지만 우리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시모의 요구를 거절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시모는 몇 번이나 남편에게 전화를 더 걸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번엔 아예 시모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남편은 시모가 언젠간 진심으로 반성을 하거나 정말 큰일이 생겼을 때 대비해 차마 시모의 번호를 차단하지 못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번 일로 남편은 확실히 깨달았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니에게 난 자신의 노후를 당연히 기댈 수 있다고 생각한 최후의 보루였을 뿐이야. 자식으로서의 내 책임감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용하려고만 한 어머니께 나도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변할 거라는 희망도 말이야. 그렇게 동생을 좋아하셨으니 앞으로도 어머닌 동생이 책임지겠지 뭐. 난 더 이상 철없는 동생도 어머니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 그 책임감 강했던 사람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아 그저 저는 남편을 조심스레 안아줬어요. 전 앞으로도 이 착하고 우직한 남편을 진정한 가족으로서 위하고 응원해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겐 시모처럼이 아니라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저희 부모님과 할아버지처럼 공경할 수 있는 어른이자 부모가 되어주고 싶어요.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효라는 건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덕을 당연시하며 자식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 효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도리가 오고 가려면 그만큼 서로를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 바탕이 돼야 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모 자식의 연은 하늘이 내려준 거라고 하지만 이 땅 위에서 그 인연을 이어가는 건 우리 자신의 몫이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추석은 유독 더웠죠? 모두 유난히 늦게 찾아온 이번 가을의 선선함을 보다 넉넉하게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모두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